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2020년 첫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원더키디 2020 원래 원더키디 나오는 원더키디 원더키디 이어 원더키디. 아 이거 2020년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2월 20일 날 뭔가 하겠네요. 뭐 2020. 이잖아요.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반장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뇌가 자동화 생각의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뀌고 이게 붙어버렸어요. 올해 버전인가 이거? 네. 뉴 버전으로. 김 팀장님. 네, 여전히 데이터로 밥 먹고 살고 있을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뭐 살고 있을 뭐예요? 왜 미래예요? 아직 우리 안 됐잖아요. 현재 미래 사기꾼들이. 사기꾼이래.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제 방송하는 날짜는 사실 2019년 말이지만 그래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2020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새해 소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멸망 안 했겠죠?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요. 2020 맞이하야. 아마겟돈. 네, 원더키디가 지금 막 우주선 타고 날아오고 아마겟돈도 있으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아마겟돈. 그 이현세 장편 만화 그 얘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건 아마겟돈이고요. 아마겟돈이고 네네네.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거. 저작권 네. 때문에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 영화는 아마겟돈으로 나왔어요. 아 맞아, 진짜요? 네, 이연세 저작권 때문에 와. 아마겟돈으로 못하고. 어. 그래서 왜 얘기를 하지 지금? 꿀 정보를 아재만 알 수 있는 꿀 정보. 그게 뭐 갯돈 타는 얘기인가요? 어머나. 왜 모른 척해? 자, 그래서 최 반장님 그 새해 소망은 뭡니까? 아, 네, 새해 소망은 네, 취업입니다. 취업. 아 정말요? 역시 나오니까 힘든가요? 와, 너 진짜 나쁘다. 왜? 좀 더 예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응원을 해야지. 창직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창직. 네, 그러니까 녹음 시점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이제 갭 이어를 보내고 있어요. 네, 네, 어떤 아 그래요? 직업과 직업의 사이를. 갑자기 용어가 자주 바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갭 배웠어요. 이 용어를 배웠어요, 맞아요. 지금 내가 현 상황이 갭 이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잘 끝내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2019년도에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2020년도에 좀 날개를 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 네. 기원합니다. 잘 이루시기를. 네. 와우. 박 박사님은 2020년 새해 소망 뭡니까? 고민스럽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기?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내년에는 성과가 좀 잘 나기를. 야, 회사 일 얘기해. 의외다. 그래요? 네. 왜지? 아, 나 회사에 그렇게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회사에는 관심 없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거지. 칼 같다 아주 그냥. 뭔가 결이 달라. 그렇군요. 아니 뭐 근데 좀 한 오래치 계속 애정을 좀 쏟은 프로젝트여서 제가 주인은 아니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훌륭한 사원이구만. 월급 좀 올려줘야겠어. 우리 김 팀장님은 어떻게 2020년 네. 새해 소망? 저는 뭐 아직 특별히 소망을 생각해 보진 않았고 사실 저는 매번 별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갖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살던 대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연말 끝날 때나 연초에 뭐 이렇게 계획을 따로 잡진 않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안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뭐 내가 바란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냥 저는 이 랜덤니스를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수없다.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재수없네 이거. 그걸 이제 알았네. 김원준 씨 코멘트가 비슷하게 있었는데 살 빼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거야 뭐 늘 항시. 뺄살이 있어요? 없어요. 뭐 방금 얘기하시려고 한 거 김원준 아니에요? 씨가 뭐- 아니야 비슷한 멘트를 했었다고요. 살 빼고 싶다고? 이렇게. 아마겟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되게 우습게 생각할 거라고. 니네가 감히 계획을 세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네요. 뭔가 계획이랑 목표랑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계획과 목표. 일단 영어도 다르게 쓰죠. 플랜이랑 골이니까. 목표를 지금 한글도 달랐어요. 그러네. 굳이 영어로 변환해서 다르다. 아니 당신이 일단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계획하고 목표를 목표. 위한
계획은 안 세우고 목표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건가? 아니 뭐 계획은 그대로 돼야 된다라는 무언가 느낌이 있다면 목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냥 전반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거고 계획은 그거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저는 그냥 계획 없는 목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래요? 자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오늘 주제인가요? 아니 근데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그쵸.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실제로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취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다뤘던 준거하고도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목표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달성하면서 그런 그렇죠.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좀 사는데 저는 올해 소망은 지금 올해 한 해는 올해가 아니구나 2019년에는 주로 교육을 기획하고 뭐 제가 운영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2020년에는 목이 메이네요. 분석을 진짜 좀 제대로 발을 담궈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회사 옮기세요? 죽어 너. 자꾸 이상한 낭설을 퍼뜨리지 말란 말이야. 이미 옮긴 거 아니야? 2020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당황하게 하지 말고. 자, 또 옮기나? 그건 저보다 빠른 거예요. 한 달 만에 2번 옮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분석가라고 제가 당당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분석가가 있어요.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쪽을 좀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몰랐는데 지향을 성향이 제가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얘기 안 하고 그냥 컴퓨터 붙잡고 있고 싶고. 그럼 프로게이머. 근데 분석가야말로 자기의 결과물을 결국엔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의 100% 중에 90%는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일이 진짜 그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분석 쪽으로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져서 2020년에는 그냥 좀 쉬어요. 분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일이 이런데 안 만날 수가 있나. 일단 당신들도 만나야 되고요. 그게 제일 크지. 여기가 일단 문제네. 여기서 제일 스트레스 받아. 아니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뭐가요? 끼지 말고 만나는 게 힘들면 뭐 어쩔 수 없지. 네가 진행하세요 그러면. 근데 지금 하던 작업 계속 이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분석 작업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분석하는 거 말고 제대로 공부하려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질려버릴 정도로 많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하여튼 분석가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저거가 정말 딜레마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와 실무와 이걸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가져가느냐가. 실무가 곧 공부가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열어보니 공부하기 이만큼 많더라라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 공부가 내 실무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업무 시간에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내 실무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그래서 일부러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을 어떤 새로운 기술을 써야만 하는 일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달성을 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과 공부가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저도 약간 저런 타입이에요. 어딘가에 제 몸을 일단 던져요.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미래의 내가. 미래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보통은 선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에 뭐 있어요. 자성 예언이요? 예. 그래서 내가 자성 예언이요?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도 하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을 해요. 나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럼 내가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난 선언해도 죽어도 안 하던데. 선언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나같이 선언하는 사람 없죠. 네 선언의 어떤 중요도를 스스로 낮춰놔서 그래요. 하루에 20개씩 하니까. 그 정도는 안 했어요. 네, 9개씩 10번 하지. 1 to 9으로? 그렇군요. 아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려 데이터 3법입니다. 데이터 3법. 네. 데이터 3법 요즘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2019년 말부터 해서. 산삼인삼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데이터 3. 와, 나 생각도 못했어 이런 드립을. 와, 정말 자기 주제일 때와 아닐 때가 확연히 다르신 우리. 바보가 된 것 같아. 오늘도 달려갑니다. 다른 분이 오시는 것 같아. 갑자기 컨셉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응어리진 게 많은가 봐요. 그래요? 드립 응어리. 정신 차려. 자, 그래서 데이터 3법을 오늘은 최 반장님께서 또
오랜만에 준비하셨죠. 야구 데이터 이후로. 네, 최 원장님 네.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야구 데이터가 8월 방송이었거든요. 이야. 최 원장님도 한 4개월 만에 하시는 거구나. 한창 더울 때 한 번 하고 한창 추울 때 한 번 하시는 네. 거네. 혹한기에 헉서기에만 찾아옵니다. 아니 그렇다고 두 분이 다 한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럴까요? 두 분이 다 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2개 회차 정도 다뤄보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 원장님께서 데이터 3법을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이슈는 데이터 3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숫자 3이죠. 숫자 3. 네. 그죠? 데이터 3법. 데이터법 3개. 저희는 데이터 올리 4고 데이터 3 로우 데이터 3법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뭔가 데이터 3장법사 같기도 하고. 저희가 평소에 이제 녹음할 때 날짜를 별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부러는 아니지만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녹음 일자가 12월 9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10일자로 이제 상임위에서 상임위님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제위에서 10일 날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은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현재 녹음일 기준 12월 9일 기준의 이제 뉴스들과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한 거는 데이터 3법이 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좋아하고 이런 입장에서 적어도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의 법률이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팩트 위주로 어떤 정치적 현안이 아니라 팩트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사견을 보태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정말 팩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는 우리 방송 말미에는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난리 나겠네. 난리 나겠어. 두 번마다 다 하시나요? 아니면 마지막만 하세요? 마지막에 총괄로 개정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구성 자체는 첫 부분에는 제가 그냥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 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를 가볍게 한번 이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3법을 하나씩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방송을 꾸며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빠밤. 이거 너무 지루할 것 같아. 큰일이네. 뭐 그냥 하지 뭐. 언제. 저희가 드립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 자, 먼저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은 3개의 법률을 일컫는 법들인데요. 예상하시다시피 데이터 3법이라는 용어는 실제 없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거를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니셜이랍시고 따가지고 개망신법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해가지고 개망신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데이터 3법보다 훨씬 먼저 있던 용어예요. 오히려 개망신법이? 네. 근데 이게 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표현이요? 개망신은 일단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원래 요 정치 쪽에서 법을 이렇게 말할 때 이 언론 쪽에 흘리는 이런 브랜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들 이름이 들어간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브랜딩법의 일종이고 개망신법이라고 하면 귀에 딱 들어오고 그게 무슨 뜻이었다라는 게 유추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브랜딩이고 그게 직접 부르기 좀 애매했는지 데이터 3법이라고 최근에 변경된 거죠. 맞아요.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고 오히려 최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쓰네요. 해당 법들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적 의미에서 개망신법이라고 칭하고 있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서두에 이제 날짜 얘기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2019년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유일하게 이제 개정안이 통과 안 되고 있던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4일날 통과됨으로써 이제 이게 12월 10일까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이 진행되면은 본회의에 표결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은 2019년 12월 9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법령 및 시행 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이거 구글링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한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뽑아서 다 봤고요. 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리고 송민선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안 및 시사점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진행 순서는 우선은 이제 기초 상식 수준으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입법 절차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각 법률에 대해서 주안점 위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 시간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할애가 될 겁니다. 이게 제일 민감한 거죠. 제일 민감한 기본법이죠. 여기까지 듣고 방송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방송을 들어야 된다라고 어필하신다면 후반부에 대단한 로또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10분에 10분에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자, 3. 자, 그다음 2020년 1월 4주차에 발표할 로또 비밀번호를 10분에 하나씩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등 2,000명 남은 건가요? 자, 로또 번호를 2019년 12월 2일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리마인드에서. 법에 대해서 다루니까 청취자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벌써 막 중지를 누르실까봐 그렇죠.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방송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의도 자체가 우리가 뉴스나 어떤 그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해지는 정보들에 대해서 최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드리자가 목표였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투자 아이디어. 왜냐면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들에 돈을 부어도 될까 말까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거기다가 지형이 전체적으로 변경되겠죠. 그러니까 변경될 때 혜택을 받을 회사에 이제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혜택을 좀 더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 전체를 전망하는 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인 거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던 게 지금까지는 합법이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위법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 위법이었는데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게 해도 되는 거였나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맞아요. 것들 네, 알 수 좀 있겠죠.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보안 담당자가 따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면은 그보다 소기업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반이 위험되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홀릭 듣는데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듣고 에이, 그쵸.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여태껏 제가 어디 뭐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할 때 또는 이메일로 뭔가 통보가 올 때 했던 것들이 모두 법에 있는 내용들이었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입 약관에 있는 네네 내용들 가입 말씀이시죠? 약관이라든지 어떤 통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안 읽는 거. 그렇죠. 아니, 필수만 체크하고 선택은 체크 안 하는 거 그거. 약관 고지가 법의 의무예요. 그쵸, 그리고 그쵸. 개인 그 계정 아이디가 1년에 한 번씩 너 좀 있으면 없애거나 후면 처리할 거야도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메일 항상 오면 바로 네. 스팸으로 보내는 그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서 여유가 되신다면 이메일을 켜가지고 같이 검색하면서 들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단어들을 키워드들 말씀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입법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잠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법이라는 것은 3단 구조가 기본입니다.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법이라는 건 법률을 말을 하고요. 법률은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것들, 큰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정하고 있다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는 대통령이 그 5년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또 있는 거죠. 뭘 어기면 1년, 뭘 어기면 3년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무기관, 주무부처에서는 다시 한번 더욱더 세부적이고 또 위임받은 규정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초의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입니다. 대통령, 정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가 이제 법률을 위반을 할 때는 이제 국회의장에게 제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이제 발의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발의하게 되면 국회의장에게 최초 제출이 되고요. 국회의장은 이것을 받게 되면은 각 상임위원회에게 그 법률을 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 실제로 법률을 허용할지 통과시킬지 말지를 치열하게 다투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임위원회고요. 그 상임위원회는 법률마다 어떤 주무 이제 기관마다 이제 상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관할 부처고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라고 부르죠.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무부처가 됩니다. 주무부처가 다 다르군요. 네, 데이터 3법의 문제 중에 하나죠. 주무부처가 모두 다르다는 것.
주무부처가 다르면 뭐가 문제예요? 용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소관 업무 판단하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서로 일 미루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혹은 그리고 겹쳐서 했던 일을 또 하고 이런 정책이 일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3법을 묶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3법이 다루면 결국에는 하나거든요. 개인정보 아. 얘기거든요. 네. 모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기본법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날 통과했다는 게 상임위원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따 오래 걸린다.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과? 불통? 이건 안 돼? 아니면 네네네네. 통과야? 요거만 네네. 판단하는 거예요? 당의 입장을 내세워가지고 네. 당의 의견에 당의 지지를 받죠. 그래서 그 당 대표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거기서 부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실제로 저것이 우리 당의 당략에 당론에 맞는지 아닌지. 법이? 네, 법 자체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체 투표를 하게 되죠. 네, 뭐 정족수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전체 투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라고 의결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을 공포하게 되고요. 대통령이 근데 여기서 딱 한 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국회의원 여러분, 난 싫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사를 존중을 하지만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재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를 시키는 거예요? 반려를 시키는 아.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당연히 또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다시 반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요 과정 중에 법에 수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정할 거면 처음부터 다시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넘어온 법을 받게 되면은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후에 15일 안에 공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실제로 이제 이 법이 발효되었음이라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은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그 법은 실제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법이 뭔가 발효가 되었을 때 잘 모르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콩이 매주가 진짜-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상한 표현. 이상한 발효, 표현이라고 발효. 또 냄새 나면 아는 거 아니에요? 발효. 따라 나와. 그 발효. 지금 뭐 나 지금 이해했네. 된장, 울컥해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된장. 아니 근데 이제 뭐가 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효가 될 텐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법이 보통 발효가 될 때 언제까지 먼저 입법 예고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꽤 오랜 기간 공포하게 돼 있어요. 알리는 기간이 있고 맞습니다. 아. 그 기간 동안 의견 청취도 하게 돼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지사항처럼 우리가 쉽게 전달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 공간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인기 없는 곳인 거죠. 공지야 뭐 계속 올리겠죠. 네. 뭐 회사에 대표 공지 매일 들어가서 아침마다 확인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니 그것처럼 전 국민이 사실 외우던데? 각각의 기관의 이런 공포 입법 예고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좀 정치에 약간 무관심하다는 것도 있겠다.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법이 수천 개일 텐데 네. 당연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이걸 얘기해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취하고 있는 사전책은 그 해당 법을 소관하고 있는 소관 부처가 있어요. 네. 뭐 과기부, 뭐 재무부라든지 이런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에 뉴스레터 같은 걸 신청해서 받아보거든요. 오, 좋은 공지사 방법이네요. 같은 거나 RSS 같은 걸 해가지고 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만 따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법률이나 정책이 있다면은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쉽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든 법률을 이제 3단 비교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3단 아까 비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링크의 형태로 돼 있는데 오. 실제로 이걸 책이나 인쇄해서 보면 당연히 되게 헷갈리거든요. 네. 법 4조에 규정된 내용이 시행령 몇 조에 규정되는지 모르겠고 시행령 몇 조가 시행규칙 몇 조인지 모르는데 법제처에서 그런 온라인 서비스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링크해서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 또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어우, 똑똑해지는 기분이야. 오늘. 아니 거기다가 법 모르겠으면 그 관련된 기관에 전화하면 사무관이 설명해줘요. 그래요? 네. 아, 어떻게 전화해본 적 해석해야 있어요? 된다고. 저는 한 적 있죠. 뭐 사기쳤어요?
아, 사기쳐서 기관에다가 물어본다고?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년 나올 것 같나요? How much? 우리 영어 왜 이렇게 트릿하는 거야? 사기 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쳐도 될까 이제 알아본다고. 야, 이렇게 뒤통수를 지나가면 넘어가자 좀. 지나가면 넘어가자는 뭐야? 네, 그래서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상식선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입법 과정을 거친 법도 있지만 해외의 국가와 체결한 조약도 있습니다. 네, 조약. 네. 대표적인 게 FTA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네. 근데 이제 뉴스에서 FTA 타결 막 이랬다고 해서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고요. 타결된 그 조약은 대부분 각국의 국회에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어렵네. 한미 FTA가 타결됐다면은 미국의 국회 그리고 한국의 국회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의 그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똑같은 우리나라 국내법과 비슷하게 입법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서 공표되고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언론 쪽에서 타결을 세게 때리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본회의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로 공표가 될 테니까. 외국 사람이랑 협상하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택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오케이를 해줘야지 맞아요. 실제로 효과가 발휘하니까.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뭐 대법원의 판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이게 1심 때 뭐 판결이 났어요. 심지어. 근데 판결이랑 구형이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구형은 그렇게 검사가 하겠어라고 때린 거란 말이에요. 구형을 먼저 하고 판결이 나오는 거죠. 네, 구형에 대한 판결이 그쵸, 나오는 그쵸, 거죠. 구형에 근데 대한 판결. 그러면 구형은 뉴스거리가 아니야 사실. 사람들이 되게 뉴스거리를 만들잖아. 근데. 그리고 구형이 되게 심각하게 그냥 낙인 찍혀서 그게 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검사의 파워가 신뢰가 되는 거죠. 그만큼 검사가 힘을 맘대로 써서 이상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뢰성이 아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맞아요. 판결 안 돼도 구형만으로는 어떤 효과를 이미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맞아요, 그냥 맞아요. 낙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선고하고 대법원 가서 무죄로 생기는 그 판결 난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아주 아주 많아요. 나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건 기억하지 않고 몇 년 뒤에요. 네, 구형했을 때 이미 다 이제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순서상 이제 각 법률을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일 뒤에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고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일반법이고 제일 기본법이고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규정돼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간략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왜 내 개인정보는 전혀 보호받는 느낌이 안 들지? 그나마 보호된 거예요. 그게. 그나마 얘라도 있어서 되게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보호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내 말했잖아요. 되게 선진적이라니까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률은 1조에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 목적이 되게 추상적인 용어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법의 취지이고 나중에 소송에 가면 그 법의 한목적성에 따르기 때문에 법의 목적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1조의 목적, 2조의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해당 법에서 정하는 용어들을 싹 다 2조에서 용어로 정의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용어의 정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에서 처벌 대상, 보호 대상 이런 것들도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작적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 진짜로. 얘기를 하네. 나는 지금 또 하나 떠올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지금 이야기 네. 안 하면 뒤로 흘러가니까 더 중요한 거는 판례가 있잖아요. 중요하죠. 시행령도 있는데 실제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케바케를 대응할 수 있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슬프게 우리나라는 판례에 입각하는 판결을 하진 않아요. 그쵸,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노동조합 관련 업무할 때 그 노동법의 모든 판례를 제일 먼저 첫 번째 근거로 삼아서 그 판례에 기준해서 이제. 그러니까 싸움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게 판결의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묵시적 근거가 될 수 있죠. 묵시적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명시적 근거가 되진 않아요. 다툼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 판례에 근거하여 나는 판결을 이렇게 한다. 그대로 따라서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예를 들면 김영란법이 처음 발효가 됐을 때 사람들이 판례가 안 나오니까 우왕좌왕했어요. 그럼 진짜로 교수님한테 뭐 사주면 잡혀가는 거야? 막 이랬는데 진짜로 첫 번째 판례가 커피를 사준 학생이 신고해가지고 교수님이 그 법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야 이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그 법 법이 실제로 위반이다라고. 효용이 있다는 게 판례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는 네, 건데 그쵸, 예. 그쵸. 그런 네. 게 좀. 근데 판사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법령을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판사 분위기가-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없죠.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아니, 제도가 달라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 뭐 그냥 뭐더라 이름은 또 까먹었네. 원칙주의인가 그렇고. 우리나라 좀 대륙법계를 예, 많이 예. 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영미법계랑은 판례 또- 중심주의라고 네네네네. 해갖고 그쪽 판례를 근거하여 판단해요. 아 미국은 아예 근거까지 해서. 예, 그게 근거예요, 그냥. 어. 판례가 발생하면 판례를 깨지 않게 판결해야 돼요. 판사의 판시에 그게 명시가 되죠. 네, 보통. 네, 네. 아, 우리나라는 그런 건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 원칙으로만 따져야 되고 판례는 예시일 뿐이에요. 나 미국인인가? 아메리칸 스타일. 아, 네. 아니 그래갖고 로스쿨이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 판례를 열심히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로펌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려는 여러 기업들이 하는 게 그 판례 자동으로 모아주는 거. 심플하네. 아, 관련된 관련된 것들 되니까. 쭉 정리해서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영향 있겠네.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잘려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판사마다 뭐지 그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머신러닝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더 난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자기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단 거잖아. 공개도 잘 안 돼요. 이게 일본 독일계 관련된 법이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음. 예. 죄송합니다. 껴들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차피 이런 얘기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또 하나를 그냥 첨언하자면은 미국 드라마 중에서 이제 웨스트윙이라고 있어요. 네네. 네. 예전에 웨스팅. 노 대통령께서 아마 즐겨봤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정책이나 법률을 이제 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어떻게 그럴 딜을 하는지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는다 이런 식의. 요거 통과시켜 주면. 네네네네. 뭐 뼈를 내주고 살을 아니다. 뭐 어쨌든 네? 반대구나. 반대요, 아니요? 반대구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단은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적 먼저 한번 잠깐 그대로 전문을 읽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개인정보의 보호가 곧 개인의 존엄, 가치, 인권과 맞닿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주무기관은 행정자치부이고요. 1장 총칙부터 해서 9장 벌칙까지 9개 장에 1조부터 76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1장 총칙의 기본 내용을 한번 쭉 이제 중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그리고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장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의 내용에서 발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링 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쉽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지만 이분께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유족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연인이 뭐예요? 자연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왜 산에서 이렇게 막 캐서 드시고 이런 네네, 분들 그분도 있잖아요. 자연인 맞습니다. 내추럴 휴먼. 서로 잘하고 있어. 이런 눈빛 주고받지 말란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가 자연인이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이제 비슷하게 언급이 됐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는 특정 1인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 이제 해당하는 정보가 각자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그 지침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다 내가 단체 사진을 올렸어요. 또는 그리고 아동심료 치료를 위해서 이제 진료 기록상에 이제 부모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정보가 다 보호되는 개인정보라는 거죠. 저희 데이터홀리 4명의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은 4명의 개인정보가 동시에 올라갔다고 보이는 거죠. 철컹철컹. 할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유출한다면은 뭐 초상권이나 이런 거 다른 문제로. 네. 자, 그리고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나 주관적 평가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주관적 평가도요? 네네네. 생활기록부에서는 선생님의 평가도 어쨌든 개인정보라는 거죠. 김 네. 팀장은 참 사람이 좋아. 이것도 개인정보. 네네네. 그래서 법에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칭찬.
사실은 아니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난 사기로 봤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당연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당연히 그러려니라고 들으실 것 같은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즉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지만 생년월일은 개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식별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같이 있으면 개인 정보예요. 그래요? 식별할 수 있어서.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은 사람도 되게 많을 그럼 텐데. 되게 불특정 다수가 많아지지 않나요? 그래도 그래도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가 같이 있으면 개인 정보예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럼 데이터 올릭 박박사 이러면 개인 정보네. 박 박사가 본명이 아니니까. 데이터 올릭 붙어 있잖아. 이 다음 규정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규정에서 정하고 마지막으로 정하기 뭐냐면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은 이거 역시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뭐가 됐느냐가 아니라. 네네네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자체보다도.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조사를 많이 포함하지 않아가지고 안 하겠지만 EU의 개인정보 기본법이 있습니다. EU. 네, EU요? EU에서 네. 규정하고 있는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은 여기서 많이 차용을 해왔죠. 그래서 GDPR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신산 정보, 이름과 주소, 아이디 같은 것들, 그리고 웹 정보, IP 주소 같은 것들, 그리고 건강 유전 정보, 생체 정보, 인종, 민족 정보, 정치적 의견,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개인 정보예요? 네네. GDPR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워낙 다민족인 EU여서 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다국적 기업도 많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 일찍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GDPR도 그 전신에 법이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GDPR 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우리 왜 최근에 공지받고 했으니까. 18년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발효된 게 작년. 18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페이스북 난리 났을 때. 네. 때문에. 뭐 메일 엄청 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법에서는 이제 일반 우리 개인을 갖다가 정보 주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하나하나 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적과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될 수 있다. 아까 누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처리되는 정보에서 식별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이 모두가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네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요. 법 위반하면 잡혀가는 사람들이지. 개인정보 처리자. 제일 민감한 다른 당사자가 되겠죠. 네. 너무 수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분석가들. 네, 분석가들 분석가들. 얘기한 거예요. 네. 분석가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야지 맞아요. 보통은 비식별화해서.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받아야지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건 개인정보예요. 예를 들면 원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개인정보를 받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을 같이 받았어요. 그럼 이제 개인이 식별이 되니까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비식별화 시켜버렸어요. 1번부터 무작위로 번호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김 팀장한테 분석해달라고 줬어요. 근데 김 팀장이 혼자 갖고 있으면 개인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랑 매칭하면 개인이 드러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게 지금의 화두죠.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죠. 내가 전곡을 찔렀구나. 가명 정보. 지금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게 이거죠. 네. 그 어디까지 그걸- 비식별할 거냐의 문제가 쉽지 않은 거죠. 비식별 하더라도 줘도 되냐? 여기서부터 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결합하면 개인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게 식별 맞냐?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행자부에서 발간한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것도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데이터는 힘을 발휘하는 게 결합할 때인데 결합할 때 결합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렇죠. 브이로그업이 되냐 안 되냐 문제니까. 랩 맞아요. 조인, 제일 조인, 중요한 조인이 거지 안 뭐. 되면. 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결국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개인도 만약에 뭔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수집한다 치면 저도 여기에 저축이 되는 거죠. 네, 굳이 기업이 아니어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와 다르게 개인정보 취급자가 또 있습니다.
아까 잠깐 조 과장님 비슷하게 언급하셨는데 내가 수집해서 그거를 취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죠. 이제 위탁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메일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위탁자가 변경되었다 이런 것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개인정보 취급자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건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내 휴대폰에다가 연락처를 저장하는 건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고요. 그것을 실제 내가 업무, 어떤 향유하고자 하는 업무의 목적이라면은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괜찮은데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다. 그렇죠. 그건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거죠. 야, 미묘하다. 업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업무 관계입니까? 언제 수집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럴까? 누구를 언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적이라는 것이. 목적.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이것은 비단 뭐 어떤 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모두 포함하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상징적이긴 한데 우리 개인들, 흔히 우리 개인이죠. 개인정보를 주는 사람들. 정보 주체의 권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법에 보장되는 권리인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권리이니까 한번 그냥 당연한 거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이다. 실제로 법에 써 있지는 않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판례를 내릴 때 이거를 많이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권리는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좀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상수배범의 얼굴과 나이와 이름을 적시해 놓는 그렇죠. 거는 질서 유지의 국가의 대표적인 질서 그렇죠. 유지를 위해서 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빨리 통일도 돼야 되고요. 좀 그런 분들도 없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내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그리고 동의 여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클릭하는 것들이 권리인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이게 멋있는 말로 잊혀질 권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잊혀질 권리. 네네. 그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자, 여러분들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뭔가 피해받다거나 침해받다고 생각되시면 바로바로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가끔 제가 이제 뭐 영업 전화를 받잖아요. 이제 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뭐 고객님 뭐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 번호를 어디서 얻으셨냐. 저도 한번 해본 적 있네. 이게 물어보니까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지 마시고 누구에게 어떻게 얻었는지 말씀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저한테 빌더라고요. 제발 그냥 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뭔가 저 과장이 나쁘네. 야 임마. 순진한 영업한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벼랑으로 몰아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푼 벌어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다 미워. 근데 지금의 케이스를 제가 이거는 그냥 주워 들은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동의했대 한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는 의심스러워서 내 정보 어디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파다 보면 결국엔 내가 마케팅 동의한 대부분이 어딘가에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의를 안 한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안 하기 시작한 지 8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구멍이 있어서 혹은 옛날에 했거나 아니면 제가 까먹어서 놓치고선 했던 것들이 있나 봐요.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동의한 거 내가 이제 처리할 테니까 빼라고. 그러면 더 이상 안 와요? 가능한 한 안 오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영업 전화 말고도 사실은 좀 안 좋은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스타트업들이 이런 걸 잘 안 지켜요. 지킬 여지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저는 대표한테 직접 전화해요. 내 정보 지우라고. 안 그러면 안 지워요. 더 웃긴 거는 그러고도 안 지우더라고요. 저번엔 그래서 유출당했어요. 안 지워져갖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 지우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연락 안 왔더니 유출당했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아니 다 지우라 그랬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렇죠. 지금은 엄연히 갖고 있는 권리를 요청했는데 네, 그걸 또 위배한 거죠. 그래갖고 그러면 지웠는데 다른 백업본이 유출된다 보죠. 지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웠는데. 메일을 어떻게 보냈냐면
나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너네가 내 거 지워졌다는 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 연락할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런 태도가 이상하게 취급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당연한 나의 거예요. 정당한 권리인 네. 건데.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하나 또 뭐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받는 사람의 주소 다 써서 메일 보내기, 단체 메일 보낼 때.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이죠. 우리 어, 경험 저는- 한번 했던 적 있죠. 그렇죠. 했던 적 있죠. 많이들 야.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어 넘길 일은 또 아니거든요. 내 개인 정보가 그냥 아주 간편하게 도용된 거. 도용이 아니라 전파가 되죠. 이름이랑 전파가 이메일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면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조직 내부에서 그런 교육을 잘 안 시켰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가입할 때 이제 뭐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거 서비스 가입할 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란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너는 네이버에 가입하지만 네 정보는 어디 마케팅 회사에 뿌릴 거야라는 걸 제일 안 보이는 데다가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해놔. 근데 그렇게 제3자의 취급 정보는 좀 눈에 막 띄는데 놓을 수 있도록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심지어 그조차도 공지하라고 해놔서 써놓기라도 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야. 네.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더 스며져 있었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항목도 없었어요. 저는 반대로 그게 제일 재밌는 데이터인데. 음. 왜냐하면 걔네가 어느 회사들이랑 연합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근데 네트워크를 정말- 알 수가 있구나. 네. 되게 메이저 회사인데 제3자 취급하는 정보들은 엄청 생뚱맞은 회사가 되게 많아요. 다 자회사거나 아니면은 서드파티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무슨 메일을 쓰셨든 메일에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3자 정보 이용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동의가 와 있는지 한번. 하여튼 자- 권리를 잘 못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총칙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아까도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되게 산재돼 있는 이제 뭐 부처들과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이제 거의 중추적인 기관이 여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대통령께 이제 건의를 올려서 정책화 입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면은 관련된 우리나라 자료를 거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구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로. 웹사이트로. 직접 방문하신다고? 버스 노선을 물어보신 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니까 청와대로 가자. 괜찮았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러분들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뉴스레터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총칙 제일 일반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제 3장 이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밤. 빠밤. 자, 첫 번째는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한정된 경우에만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자, 그래서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EU 지침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EU 지침보다는 전체적으로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찮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내가 동의했다면 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동의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되게 오래된 기업이어서 옛날에 회원가입들이 많이 돼 있는 데들은 골치 아파요. 이미 이 규정 전에. 그래서 이 재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재동의 받으면 동의율이 엄청 떨어질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회원가입할 때 받았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갖고 확보하는 게 굉장히 큰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뻔한 것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도 제일 이슈인 게 이 부분이고요. 동의를 받는다는 게 굉장한 하나의 허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여러분들 좀 귀추가 주목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법률에 다른 법이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대표적인 법들이 이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병역법, 의료법 이런 데서는 개인정보를 무조건 수집하기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의가 없이도.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게끔 자동 동의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자동 동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업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업을 그걸 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 동의를 허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 건강보험증 줘야 되네 동의 없이. 그렇기도 하고 그냥 쪽지에다가 써주기도 하죠. 맞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네. 예. 맞아. 근데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의료법에 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만 하더라도 지금은 의료 같은 데가 아니면 전체를 다 쓰는 일이 없을 지경으로 법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없어졌어요. 법 때문에. 근데 의료 쪽은 그걸 다 받아요. 그냥 여전히.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왜 세관신고서 제출할 때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랑 주소 다 쓰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번에 유출된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연예인들 그 세관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유출된 거야. 세관 직원이? 네, 세관 직원들이. 대박. 와.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오면 그걸 따로 빼놨다가 영업에 쓰려고 그걸 그랬나? 뭐하러 아니 빼놔? 그냥 이제 팔았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사는지까지 다 나오지. 오, 휴대폰 세상에. 번호까지. 진짜 개인정보를 팔았네. 판 건 그건 아니고 마치 이슈가 정말 될까 범죄인데? 들었어요. 어, 그게 네. 범죄잖아요. 네. 완전히. 갑자기 생각이 그럼 나. 유출 당해도 범죄인데. 그것도 동의 없이 그거 동의하나? 근데 그 아니, 목적이 근데-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유출하라고 그걸 써줬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면 네. 그리고 직원이 그렇죠. 따로 모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그런- 잠깐만요. 그게 네.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건 괜찮은 건가? 아니죠. 아까 써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수집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여기 보니까 유명 인사 개인 정보가 세관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됐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법이 강화되기 전에 되게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라는 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서 특히나 이런 금융 정보는 개인 정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기업 내부의 직원이 자기들 솔루션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게 되게 이슈거든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 카드사 직원들이 그래서 연예인 누구랑 바람 피고 있는지 이런 거 카드 내역 조회해서 알아본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바뀌고 실제로 지금 그럴지 그 모르겠죠. 금융권들 그 사용자 PC에 국가기관 감시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불가능해요. 모니터링을. 네. 그 얘기 들었어요. 통신사에 근무한 직원들이 연예인들 번호 알아내서 판다고 팬들한테. 옛날에는 그런 거 잘 없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 옛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지금 법들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다른 편에서는 김 팀장 같은 불편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 다른 문제지. 내가 왜요? 분석하는데 이제 그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어디서 돌아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한 거잖아요. 김 팀장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럼요. 나를 그 정도 레벨로밖에 안 몰아? 더 큰 그림이야? 그럼요. 한국 사이즈가 아니지. 60억 인구에. 자, 이어가 볼까요? 네. 자,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열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여기서 좀 예를 들고 재밌어서 퍼왔는데 부동산 계약이나 보험 계약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이 되니까. 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은 그 정보는 파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보험 청약서나 이제 부동산 계약서에다 썼던 것들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파기되어야 되고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상식적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과연 우리가 하나 싶으면 잘 이행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부동산 뒤져보면 엄청 쌓였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겠죠. 아니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시행을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막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쵸.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문제인가라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로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막 수술 동의를 받겠다고 개인정보 달라고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건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네. 그리고 뭐 자기 시설물에다 CCTV 달고 이런 것들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 예전에 제 아는 지인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네.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해서 이 조사에 응해주겠냐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할 수가 없어. 왜요?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내가 갖고 있지만 그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거 되게 정보가 중요한데. 있는데도 네네네.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른 방식을 써야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쓰고 싶으면 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 동의를 받으려면 이미 위반을 해버리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홍길동 씨 아닌가요? 아니 누군데요? 그럼 마침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라. 죄송합니다. 지금 만화가 돼서 빠직 하면서 다들 굳어버렸었어 지금 순간. 네, 가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친목 단체 운영을 위한 경우도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뭐 왜냐면 모임 이런 거. 동호회 막 네, 이런 거. 거기에 다 이제 연락처, 이메일 아니면은 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수집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에요. 가서 최 반장님이 우리 정보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미 유통계 했죠. 실제로 이게 단체에 하나에 해당되니까. 100원도 안 받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얼마나 팔렸다고. 280원 벌었어 내가. 근데 저는 개인정보 레벨에 다 공개돼 있는데 어지간하면. 네. 너는 공인이잖아 거의. 공인 되고 싶어서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다 깔렸거든요 진짜. 연락을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온 다음에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이메일이나. 아니 프로필 가면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저 링크드인, 페이스북에 거의 모든 연락 가능한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뭐 휴대전화 포기했는데 거의. 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상징적이지만 그 다음 16조에서 보면은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이라고 선언적인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게 원칙이야, 너네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제 선언적 규정인데요. 첫 번째는 최소 수집 원칙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맞는 것만, 필요한 것만 수집하라 이거죠. 괜히 쓸데없이 종교 물어보고 이러지 말고 네. 이제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만 하고요. 동의 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네, 귀하는 동의에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함부로 필요 이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시만요. 시간이 네. 애매하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 다시 계속 이어서 할까요? 지금 개인정보의 수집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집까지만 하고 제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회차에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제공부터 해서 다시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편집 멘트가 아니고 그냥 하신 건가요? 리얼 아니 이렇게 하자니까. 리얼 멘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편집 너무 귀찮아. 본인이 편집하시는 분이라서. 아니 여기 동의 거부권의 고지 같은 경우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대표적인 변경점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 마케팅 동의가 필수 동의였어. 필수랑 선택 동의라는 구분 자체가 있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그게 이거예요. 네. 나는 되게 신기하던데 이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 나는 그거 하나하나 필수만 클릭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쵸. 전체 동의 버튼은 있는데 필수만 동의 버튼이 없잖아. 요새는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요? 네, 필수만 동의도 종종 보여요. 그럼 좋다. 가끔이지만. 저는 그럴 때 그냥 체크하면서 그냥 다 먹어라 다 먹어. 나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죠. 저는 다 확인합니다. 저는 그냥 다 모르는 번호 안 받아요. 휴대폰 번호를 그렇게 오픈해 놓으면서 뭐. 그렇게 오픈한 거는 자기네 업무 목적으로 수집해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전화할 걸. 그쵸.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그 데이터 3법 첫 번째 방송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멤버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이 준비하셨으니까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법률을 이제 라이센스랑 저작권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도 다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이 돼서 원래는 조금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였는데 지금 정리해 주신 덕분에 조금 많이 더 명확해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떤 당사자, 행위 주체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착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김 팀장 법인데 어떻게 반론이 있어요? 아니 김 팀장 할 때는 뭐 이제 쓰레기인 건 다 알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아니 저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어서 네. 박 박사 호의적인 것도 있구나. 그게 아니라 호의적이면 이런 반응을 하고 호의적이지 않으면 저번과 같은 반응을 한다는. 그렇군요. 주제 선정할 때 이거 먼저 물어봐야겠다. 이 주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박 박사 이거 좋아해? 그러고 나서 아이템을 잡아야겠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성과평가 죽었어 막 이러면서. 큰일 났다. 사전 필터링을 한번 하고 앞으로. 아이고. 네, 그리고 김 팀장이면요? 네, 저는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산발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의 근거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알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나 중요한 법인데 약간 아직도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내 정보도 어딘가에서 좀 떠돌고 있을 거고, 우리가 업무하면서 취급했던 정보들도 사실은 좀 소중히 다뤄지지 않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다음 방송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 좀 준비해주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아까 조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이어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기대하시던 멤버들 간의 사견을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들으면서 새해 초부터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그런 방송으로. 듣똑대.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는 그러면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